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또 그 차트를 올렸습니다. 주황색 점이 잔뜩 찍힌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기록 차트인데요. 지금까지 이 차트가 올라오면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매수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전에 똑같은 차트가 올라온 바로 다음날 발표는 매수가 아니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최대 1조 9천억까지 팔 수 있다, 뭐 이런 발표였었고, 그리고 오늘 밤 그 차트의 다음 날이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인데요. 보유량이 84만 개가 넘어가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비트코인 전체의 4%가 넘는 물량들을 한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마이클 셀러죠. 이 셀러가 수년간 지켜온 원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이 회사가 그 원칙을 공식적으로 접었습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회사의 최고 결정기구가 최대 1조 9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건데요. 블룸버그가 보도했고요. 회사도 직접적으로 발표를 남겼습니다. 지난달 초에 배당 주려고 비트코인 32개, 38억 원 규모 정도를 매도한 적이 한 번 있긴 했었지만 그건 상징적인 수준이었었죠. 이번엔 결 자체가 달라요. 매도하는 걸 아예 회사의 공식적인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 분위기도 무겁습니다. 코인이스랑 크라토스가 매주 진행하는 국내 투자자 설문에서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다 답하는 사람이 65%였고요. 일주일 전 59%에서 더 늘어난 수치죠. 상승한다고 답한 사람은 12%뿐이었습니다. 회사의 장부 사정도 좋지가 않아요. 이 회사의 비트코인 평균 매입 단가는 1억 1,600만 원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9천만 원대입니다.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아서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지금 스트래티지 장부상의 손실이 대략 17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결론은 한 가지로 보여요. 큰 손이 팔겠다고 했으니까 무서운 상황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스트래티지 주가가 12% 뛰었고요.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었죠. 말 그대로 절대 팔지 않겠다던 회사가 판다고 선언을 했는데 주가는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그 설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스트래티지의 매각 계획을 어떻게 보내는 질문에 대해서 심각한 악재다라고 답한 사람들 29%였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35%는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가격이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오히려 재무가 튼튼해져가지고 호재라는 답이 20%나 나왔고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답도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합쳐보자면은 이번 스트래티지의 매도 이슈랑 관련해가지고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악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설문에서 10명 중에 6명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답을 했죠. 뉴스는 악재가 아닌데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 모순을 풀려면요, 그날 발표문만으로 직접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제목만 보면 매각 선언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발표의 정식적인 이름은 디지털 크레딧 자본 프레임워크고요. 이름은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회사가 돈을 다루는 방식들을 정한 새로운 규칙집이에요. 규칙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판다라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라고 회사가 직접 못을 박았고, 두 번째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1조 9천억 정도 규모를 전부 다 팔아도 대략 2만 800개, 전체 보유량의 2.5% 수준인데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97% 정도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고, 그리고 매도한 돈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주 배당, 그러니까 이자처럼 꼬박꼬박 챙겨줘야 되는 돈을 위한 현금 금고를 채우는 데 씁니다. 이 회사가 한 해에 젊어지는 배당과 이자 부담이 2조 7천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달았습니다. 금고에 최소 12개월치 배당은 항상 넣어두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사회 허락 없이는 못 꺼내게 했죠. 그러면 금고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현금이 약 4조 원 정도인데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2조 원 정도를 더하면은 총 5조 8천억에서 6조 정도가 나옵니다. 이 세일러의 계산으로는 배당과 이자가 25개월치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불과 열흘 전쯤에 분석업체 크립토컨트가 이 회사의 매수를 멈추고 현금부터 쌓아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2년치 배당금을 채우려면 4조 3천억이 필요하다라면서요. 근데 회사가 내놓은 답이 5조 8천억입니다. 요구받은 숫자를 넘겨버렸다라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JP모건의 권고 범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도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발표는 항복선언이라기보다는 이 비판한 쪽이 낸 숙제를 정확하게 답안지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발표문에 적힌 내용이고요. 근데 이 발표에는 뉴스 제목이 잘 안 잡힌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야말로 그날 주가가 뛴 진짜 이유입니다. 이 회사는 매각 승인과 함께 자사주 매입도 승인을 했어요. 여기서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되사는 거고요. 보통주 1조 5천억, 우선주 1조 5천억, 합쳐가지고 3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얘기냐? 발표 이틀 전에 이 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MNAV라는 숫자가 1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MNAV는 회사의 몸값을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값으로 나눈 숫자고,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건요, 지금 시장이 회사 전체를 그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보다 더 저렴하게 쳐줬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주식 한 주 안에 비트코인이 10만원 정도 규모 들어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주식이 시장에서는 9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때 회사가 비트코인 9만원어치를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주식 한 주를 사서 없애버립니다. 나간 비트코인은 9만원 규모인데 없어진 주식이 품고 있던 비트코인은 10만원어치죠. 그럼 남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주당 비트코인은 오히려 증가됩니다. 비트코인은 매도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늘어나는 계산이 성립되는 거예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폴커넥스라는 금융회사 트레이더가 이번 발표를 두고 사실상 주주를 지원하기 위한 매각이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규칙이 나오면서 주가가 뛰었고요. 주가가 뛰면서 일주일 만에 그 역전 상태가 도로 풀렸습니다. 이번에 기준으로 회사 몸값이 보유 비트코인 값보다 살짝 위로 올라와 있어요. 팔겠다는 발표가 헐값이 됐던 회사를 도로 제값으로 돌려놓은 셈인 겁니다. 이제 처음에 그 차트로 돌아갈 차례죠. 마이클 셀러가 이번에 올린 트래커 차트예요. 여기서 트래커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언제 얼마에 샀냐 점으로 찍어둔 공개 차트인데, 셀러는 여기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이런 한 줄을 붙였습니다. 이번 외신 더블록의 집계를 살펴보면요, 지난달 7일과 21일에도 이 차트가 올라왔었고, 이 두 번 모두 다 다음날 매수 공시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다음날에 매각 프레임워크가 나왔었죠. 신호가 처음으로 빗나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신호가 다시 켜져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하나 더 보태드리자면은 이번 회사 대시보드 기준으로 보유량은 여전히 84만 개가 넘어갑니다. 마지막 매수 공시했던 지난달 22일에 520개, 530억 원어치 이후로 늘을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팔 수 있는 규칙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단 한 개도 팔지 않았다는 뜻인 건데, 그 상태에서 매수 신호로 통하던 차트가 다시 올라온 거고요. 이 회사가 그동안 공시를 내던 시간대, 미국 월요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보통 오늘 밤 9시에서 10시 무렵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실제로 발표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일지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어느 쪽 가능성이 높은지는 근거를 놓고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가장 유력한 그림은요, 매수를 제기한다거나 자사주 매입 같은 실행 소식들, 오히려 호재 뉴스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차트가 원래 매수를 예고하던 신호였었고요. 지난달에만 두 번대로 그 패턴으로 갔었습니다. 게다가 셀러 측에서는 지난 5월달 비트코인 하나를 팔면 10개에서 20개를 사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매도하는 건 어디까지나 더 사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팔 수 있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정말 급했다면 벌써 매도했겠죠. 그리고 시장 쪽에도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인데요. 몇 주째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던 이 ETF에서 이번에 3,400억 정도 순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가 전한 집계인데요. 가격도 움직였어요. 8,90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9천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년치 평균 가격을 이어놓은 200주 이동평균선 부근인데, 여기서 이 선을 다시 밟고 올라선 상태고, 최근에 하락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줄이고자 급하게 되살면서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이른바 쇼스퀴즈까지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것도 거들었고요. 10명 중 6명 정도가 하락을 점치는 동안에 가격은 오히려 조용히 반대 방향, 상승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사람들이 이번에 한 일이 하나 더 있죠. 많은 분들께서 세일러를 이 회사 CEO로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실 세일러는 지난 2022년 CEO 자리를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이 됐습니다. 지금 CEO는 퐁레라는 사람이고요. 그 퐁레가 지난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 되는 날에 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기 가족이 1978년에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이었던 얘기인데, 뉴욕 시크로스의 한 성당이 훈해준 덕분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정부의 식료품 지원대, 무료 급식으로 버텨왔었고, 아버지는 일을 3개씩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이 미국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증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화폐의 미국이다. 누군가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투명한 규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라는 상당한 강조를 남겼는데, 지금 이 회사의 경영진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장부가 아니라 신뢰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 리플이나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상승할 거다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하락이 시작됐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단순하게 버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하락 가능성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 조정 하락세가 왔을 때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서 활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결국 긍정적인 전망보다 중요한 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최근에는 단기적인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잘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가격에서 다시 모을 수 있는 준비까지도 함께 되어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훨씬 편안한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잘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야 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다음 손님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될 겁니다. 지금 XRP가 오고 가는 장부 위에는 사람 손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결제들이 100만 건 가까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결제를 한 손님은 은행 계좌가 없어요.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대체 뭘로 어떻게 돈을 낸 걸까요? 오늘 이 정답을 따라가다 보시면은 요즘에 여기저기서 돌고 있는 그 호텔 뉴스가 왜 오늘의 본론이 아닌지도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그 호텔 뉴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트라발라라는 은행 예약 사이트가 있는데요. 전 세계 220만 개가 넘는 호텔과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리플 XRP로 결제가 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크게 퍼졌고요.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이 XRP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약이 끝난다는 내용이었었고,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여행 상품이 330만 개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분 좋은 호재로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트라발라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 시작된 원래부터 암호화폐 전문 여행 플랫폼인데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받는 코인이 100종류를 넘어가고, 그리고 리플 XRP 결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XRP로 호텔 예약이 가능했다는 기록들이 트라발라 자체 안내 페이지, 그리고 2024년 외신 보도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소식 자체가 이 새로 생긴 기능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서비스를 다시 조명한 발표에 가깝겠고, 이번 발표의 예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허무하죠. 근데 진짜 걸리는 건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이런 재탕 뉴스가 호재처럼 도는 사이에 정작 훨씬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뉴스를 그냥 덮으려다가 한 가지가 계속 걸렸어요. 다들 알고 있는 오래된 기능들 왜 하필 지금 다시 꺼내들었을까? 그 답을 찾다가 도착한 곳이 XRP 장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호텔 뉴스를 보는 동안에 장부 위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손님이 결제를 쌓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손님, 계좌도 카드도 없는 손님입니다. 올해 리플 레저 위에 X40이라는 결제 통로가 새로 열렸고요. 리플 레저는 XRP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공용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X402 같은 경우는 T54라는 개발팀이 만들었고요. 리플이 개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이 팀이 공식적인 계정에서 직접 숫자까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X402를 통해서 처리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결제가 100만 건에 다가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뭐냐? 사람이 시킨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자료를 대신 찾고 계산을 대신 돌리고 필요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의 서비스를 대신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AI한테는 태생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돈을 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은행 계좌 만들려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AI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사람 앞으로만 발급되죠.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한 건마다 최소 수수료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10원, 1원짜리 결제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AI한테 필요한 결제가 딱 그런 결제예요. 자료 한 번 여는데 몇 원, 계산 한 번 돌리는데 몇십 원, 이런 잔돈 결제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됩니다. 이 기존 금융이 구조상 들어가지 못하는 빈자리에 대해서 X402가 파고든 거고, 그럼 어떻게 파고들었느냐? 여기서 이름에 붙은 402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인터넷을 쓰다가 404라는 숫자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신호 번호죠. 근데 인터넷을 설계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402번이라는 번호도 함께 만들어뒀습니다. 그 뜻은 결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요. 언젠가 인터넷 위에서 돈이 오고 가는 날을 대비해서 비우던 자리인 건데 정작 쓸만한 결제 수단이 없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의 잠들어 있던 번호입니다. X402는 이 402번을 깨워가지고 만든 시스템이고요. AI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상대 프로그램이 402 신호로서 요금을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XRP나 RLUSD로 그 자리에서 값을 치르면서 장부에 몇 초 만에 기록까지 끝납니다. RLUSD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값이 출렁이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고요. 복잡한 가입 절차나 출입증이 없이 요청 한 방에 결제 한 번, 이런 방식으로서 쌓인 숫자가 100만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T54의 발표랑 여러 가지 외신 보도로서 확인된 사실들인데요. 근데 이번 이야기가 아직까지 절반도 안 왔어요. 지난달에 훨씬 더 큰 회사가 이런 판에 올라탔거든요. 지난달 10일에 마스터카드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나 내죠. 이름이 에이전트 페이퍼 머신, 우리말로 풀면은 기계를 위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끼리 사람 개입 없이 돈을 주고받는 판을 카드 회사가 직접 깔겠다는 선언인 건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요. 마스터카드는 결제의 수수료를 먹고 사는 회사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카드 구조로는 몇 원짜리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는 자기네 기존 방식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카드 제국이 스스로 인정한 장면으로도 읽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마스터카드 측에서는요, 이 시스템이 몇 원, 심지어 그것보다 작은 이 초소액 결제까지도 쉬지 않고 처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마스터카드의 최고 제품 책임자는요, AI 사업 모델들이 한꺼번에 꼽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파트너 명단에 리플이 올라갔습니다. 참여사가 30곳이 넘어가요.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이런 이름들과 나란히 리플의 XRP 레저, RLUSD가 결제를 실제로 정사하는 블록체인 수단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명단에 솔라나 재단, 폴리곤 같은 다른 블록체인 진영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XRP랑 콕 집어서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뉴스는 아니라는 거고, 표준적인 자료를 놓고 여러 가지 체인들이 같은 출발선에 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그림이겠죠. 그런데도 제 눈이 XRP 쪽으로 가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돈의 신분입니다. RLUSD는 뉴욕의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아래에서 발행되고요. 기업이 인공지능 AI한테 회사 돈을 쥐어주려면 그 돈이 감독받는 돈인지가 결정적인 조건이 될 텐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리플의 파트너로 발표한 바로 그날, 리플도 리플 레저 AI 스타터 키트라는 것들을 내놨죠. 개발자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결제하는 AI를 쉽게 만들도록 돕는 도구 모음이고, 이 두 가지 발표가 같은 날 나왔다는 것은 외신 더 디파이언트도 콕 집어가지고 다른 대목입니다. 미리 손발을 맞춘 그림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요. 이 세 번째가 처음에 그 100만 건이에요. 다른 진영들이 계획을 말하는 동안에 리플 레저에서는 기계들의 결제가 이미 실제 데이터로 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리플 레저 위에 발행된 RLUSD 물량들이 이더리움 쪽 물량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런 집계까지도 보도가 됐죠. 그럼 이제 처음에 호텔 뉴스랑 이 그림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이번 트라발라의 여행 상품 300만 개는 말하자면 진열대의 크기입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지갑을 열어야지 비로소 결제가 생기죠. 반면에 X402의 100만 건은 이미 일어난 결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기계는 결제하는 수량의 차원 자체가 달라져요.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결제하면 많이 한 거죠. 잠도 자야 되고요. 기계는 잠들질 않습니다. 밤낮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결제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건당 금액은 훨씬 작아도 건수로는 사람 시장과 비교가 안 되는 규모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리플 레저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적은 수수료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소각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의미가 생기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계 결제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리플 레저가 감독받는 정산 통로 자리를 조금씩 굳혀가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요. 먼저 기존 결제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30개 회사랑 함께 판을 열면서 리플 레저 RLUSD를 정산 수단으로 공식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실험이 아니라 업계가 같이 만드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리플이 같은 날 개발자 도구를 내놓으면서 기업과 개발자가 들어올 통로를 미리 깔아뒀습니다. 게다가 X402의 100만 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실제 트래픽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 거래 건수, 수수료 소각, 기업 참여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이런 구조적인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이번 주에 돌았던 트라발라 호텔 뉴스는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서비스가 다시 조명된 것 뿐이고, 진짜 새로운 흐름은 XRP 장부 위에 사람 없이 쌓인 결제 100만 건,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기계 결제판에 XRP 레저랑 RLUSD를 공식 부품으로 올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만 건당 금액 자체가 아직까지 작고 표준 경쟁도 끝나지가 않았다 보니까 당분간 볼 지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 건수, 참여 기업의 숫자입니다. 결국에 사람은 익숙한 브랜드를 보고 결제 수단을 고르지만요, 기계한테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수료, 속도, 규칙, 오직 조건만 보고 돈을 고를 텐데요. 그 조건표 싸움에서 어떤 체인이 과연 유리할지 다음 영상에서 기계가 돈을 고르는 기준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상승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까지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면 얼마나 갈지보다도 하락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생겨도요, 자연스럽게 비중을 조절하게 될 거고 추가 매수돼서 준비하는 여유까지도 생기게 될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보방에서도 항상 비중을 남겨두고 대응 전략을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습관들이 결국에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왜 이렇게 자꾸 눌리고 있는 걸까요?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나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고, 가장 큰 이유는 XRP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고요. 코인은 여기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 그중에서도 XRP는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더 크게 출렁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달 어땠죠? 시장 전체 무너지면서 XRP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플 XRP를 오랜 시간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작년 당시 리플 쪽에 유리하게 사실상 끝났었고,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 좋은 결말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미리 반영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소송이 끝났을 때는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사놓은 뒤였었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었죠. 좋은 뉴스가 꼭 그 순간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 조금 얄궂은 사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가격이 눌린 거는 XRP의 쓸모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돈의 흐름이 크고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재료 탓이 큽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서 XRP의 쓸모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XRP가 다른 코인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대부분의 코인들 사실 뚜렷하게 쓸 데가 없죠. 사람들이 상승할 거라고 믿으니까 상승하는 기대감으로 굴러가는 자산이 많습니다. 근데 XRP는 태어날 때부터 딱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빠르게 싸게 보내는 거.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쓰는 방식들 솔직히 날띠 낡았죠. 은행마다 상대 나라에 미리 돈을 넣어준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그 돈으로 송금을 처리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해외에 미리 묶어둔 비상금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수량의 비상금들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자도 못 버는 돈들을 전 세계 곳곳에 깔아두는 셈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외 송금할 때 수수료가 비싸고 몇 날 며칠씩 걸리는 진짜 이유겠죠. 지금 리플이 만든 방식이 바로 여기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깔아두는 대신에 XRP를 중간 다리로 쓰고요. 보낼 때 한 나라 돈을 XRP로 바꾸고요. 받는 쪽에서 다시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몇 초 만에 끝나고요. 그래서 해외에 비상금을 묶어둘 필요가 사라지겠죠. 이번 리플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은행이 묶어둬야 되는 돈들, 그러니까 유동성 비율을 최대 60% 안팎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체 수수료가 60%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잠재던 그 비상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구분은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달러랑 멕시코 페소 구간, 그리고 달러와 필리핀 페소 구간, 여러가지 실제 송금 노선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SBI 레미트라는 대형 송금업체가 2023년부터 이 방식으로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가지로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초 만에 훨씬 더 저렴하게요. 여기까지가 XRP의 기본 뼈대라면 바로 어제 그 위에 큰 벽돌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최신 소식인데요. 이번에 리플이 유럽에서 마이카 정식 인가를 받았죠. 여기서 마이카라는 것은 유럽연합이 새로 만든 가상자산 통합 규정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 전체에서 코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자격증과도 같은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금융당국을 통해서 이번 인가를 받았고, 이 자격증 하나로서 유럽 30개국에서 나라마다 따로 허가받지 않고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은행이나 큰 기관들, 어떤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죠.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정식적인 자격을 갖췄다? 그렇다는 것은 유럽의 은행들이 리플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상장 지수 펀드, 지금 미국에서 XRP를 담는 상품이 7개까지 늘어났죠. 여기에 들어온 돈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잠깐 들어왔다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도 꾸준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샀는지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다른 대형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XRP 상품의 첫 해에만 우리 돈으로 6조에서 13조 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 쓰임새까지도 커지고 있는데, 올해 5월달 JP모건, 마스터카드, 그리고 온도라는 회사가 리플과 함께 리플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경을 넘겨 정상화하는 실험까지도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게 5초도 안 걸렸어요. 미 국채 같은 진짜 자산들이 XRP 기반 위에서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리플 레저 위에 이렇게 토큰으로 올라온 실물자산 규모, 이거 올해 초에 1조 원 돼서요. 지금은 몇 배로 불어나서 5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모든 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4월달 K뱅크가 리플과 손을 잡았죠.
K뱅크가 어떤 은행입니까?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유일한 실명 계좌 은행이고, 업비트를 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K뱅크 계좌를 연결해야 되죠. 이용자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은행입니다. 이 K뱅크가 리플의 기술로서 해외 송금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단계 검증 중인데 리플이 인수한 펠리세이드라는 지갑 기술을 써서 아랍에미리트, 태국으로 돈을 보내는 노선까지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K뱅크뿐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교보생명 측에서 리플 기술로 국채를 토큰화 만드는 실험에 참여를 했고, 일본 쪽에서 어떻습니까? SBI 리플 아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잇는 송금 노선을 연구하겠다. 정확하게 밝혔죠.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은행과 금융회사들 측에서 리플의 결제망 위에 하나씩 올라타고 있다는 거고, 이건 소문이 아니라 K뱅크가 직접적으로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면 지금이라도 꼭 매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은행들이 리플과 손잡는다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XRP를 사는 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K뱅크도 그렇고, 올해 이뤄진 리플의 파트너십 상당수는 실제 정산을 XRP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값이 1대1로 달러랑 고정된 디지털 달러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이 만든 RLUSD 어떻습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송금하는 그 짧은 순간 값이 출렁이는 자산들을 들고 있기 싫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과의 제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100% XRP 수요로 지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과 연결된 전 세계 은행이 약 300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XRP를 사서 쓰는 방식을 택한 곳은 대략 10곳 중에 4곳 정도입니다. 나머지 6곳은 XRP를 거치지 않으면서 리플의 메시지 전달망만 쓰고 있어요. 즉 리플이라는 회사의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리고 XRP라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요, 뉴스는 좋은데 왜 가격은 안 오르나 답답함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XRP는 실제 쓰임새라는 단단한 바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고, 유럽 인가도 받았고 기관 돈도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까지 실험에 들어갔어요. 이 방향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쓰임새가 XRP 가격으로 연결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대신에 XRP를 실제로 쓰는 쪽으로 넘어가고요. 상장 지수 펀드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지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쓰임새는 천천히 쌓이되 가격은 그 펀더멘탈을 뒤늦게 따라오는 이런 그림들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두실 날짜를 하나 드리자면은 미국 의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표결이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의회가 7월 13일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인데요. 국방 관련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라서 시점이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겠지만요. 이 법이 통과만 되면은 그동안 눈치 보던 기관들이 움직일 만한 명분이 생길 거고, 다만 통과 확률을 두고는 이 시장의 전망이 반반 정도로 갈려있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XRP의 가격은 거시적인 흐름과 이미 지나간 재료 탓에 눌려 있었지만 그 아래서 유럽 인가부터 기관 자금 유입돼, 그리고 K뱅크 같은 우리나라 은행의 실험가시도 실제 쓰임새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리플이라는 회사의 성장이랑 XRP라는 코인의 수요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XRP로 넘어오느냐, 이게 진짜 열쇠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라요, 이 열쇠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지켜보실 타이밍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K뱅크 같은 은행이 왜 아직은 XRP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이들이 진짜 XRP를 쓰는 쪽으로 넘어오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 XRP 가격의 방화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XRP로 넘어오는 그 조건들 하나하나씩 추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상승할 때보다 오히려 하락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수익 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락에 대해서 생각해두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데요. 평단을 관리하고 추가 매수 계획을 세워둔 사람,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버티는 사람, 이 차이는 과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차이점들이 결국에 수익률의 차이로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았는데요.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 좋은 투자자는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까지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요,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 장기 투자겠죠.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마이애미에 떴습니다. 지난 7월 3일이었었죠. 텍사스랑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첫 번째 도시인데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도지코인으로 결제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부터 꺼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110원대 라인인데 6월 한 달 동안만 거의 30% 이상 빠졌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21이고 화면에 극단적인 공포로 뜨는 아주 안 좋은 하락장 구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 작년 여름 당시 테슬라가 직접 만든 식당 테슬라 다이너가 문을 열었을 때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도지코인 결제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금이랑 카드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로보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또 기다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영상까지도 찍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진짜로 먼저 움직인 쪽이 우리가 4년 동안 쳐다보던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드려보자면은 먼저 이 로보택시 뉴스가 왜 그냥 흘려보낸 소식이 아닌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무인 택시를 굴리기 시작한 게 작년 6월 텍사스 오스틴이었죠. 그때는 차마다 사람이 한 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요원이었었는데 이번 마이애미는 달랐어요. 첫날부터 그 안전요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운전석에도 뒷좌석에도 사람이 없는 진짜 무인차가 손님을 태운 건데요. 오스틴에서 첫 번째 유료 주행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만에 주 경계를 넘어서는, 그것도 감시자 한 명 없이 굴러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무인 택시가 완전히 무인으로 도는 도시는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하나 보고 가셔야 돼요. 마이애미라고 도시 전체를 전부 다 도는 건 아닙니다. 서쪽 지역 위주로 10에서 14제곱마일,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만 커버를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좁은 구역 안에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공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무인 택시 입장에서 어떨까요? 손님 잡기 좋은 노른자 땅이죠. 반대로 다운타운이랑 금융중심가인 브리켈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서비스를 알리면서 올린 첫 번째 인사말이 스페인어였어요. 마이애미가 중남미로 통하는 관문 도시라는 걸 노린 거죠. 실제로 이 동네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웨이모라는 무인 택시가 있어요. 이 웨이모가 이미 올해 1월부터 마이애미에서 돈 받고 무인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웨이모가 도는 구역이 테슬라보다 4배 정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지금 무인 택시 두 회사가 정면으로 붙는 격전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보택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지코인이 상승하려면 큰 기관들이 돈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당시 도지코인 ETF가 미국에 상장됐을 때 다들 환호했습니다. ETF라는 건 쉽게 말해서 코인을 직접 안 사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투자 상품인데요. 기관들이 이걸로 도지에 편하게 투자할 길이 열린 거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조금 불편한 숫자를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ETF가 상장한 지 지금 9개월이 넘어섰는데요. 지금까지 이 두 개 상품의 모인 돈이 다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가 260억, 다른 하나는 50억이에요. 이 코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건 사실상 시장의 돈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금액인 거고, 참고로 비트코인 ETF는 상장하고 첫 번째 주에만 조 단위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도지코인을 구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은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도지코인은 그냥 답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여름에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난 6월 9일 도지코인 재단의 공식 기업 파트너인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회사가 문페이라는 결제회사랑 손을 잡았습니다. 문페이는 여러가지 온라인 가게가 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페이랑 연결된 가맹점 6,000곳이 넘는 곳에서 도지 결제가 이미 켜졌다라는 거고, 게다가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켜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페이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도지로 계산하는 전용 결제 창구인데요. 수수료가 1%고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죠. 이 도지페이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나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문페이랑 연결된 가게 중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쇼피파이 같은 큰 곳도 있어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건 머스크가 켜준 게 아닙니다. 이 도지코인 진영이 스스로 켠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이 도지 OS라는 프로젝트예요. 사실 지금까지 도지코인은 그냥 주고받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지 OS가 도지 블록체인 위에 여러 가지 어플이라거나 금융 서비스를 올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가 올해 6월 달에서 8월 사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도지 OS는 도지의 공식 핵심 업데이트가 아니라요. 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출시 시점도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자면요.
한쪽에선 로보택시가 깔리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 안 하는 차가 늘어나면서 차가 알아가지고 요금 내고 충전비 내는 작고 빠른 결제가 수없이 오고 가는 세상이 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도지가 남이 결제 스위치 켜주면 기다리던 코인에서 자기가 직접 결제 통로를 까는 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기가 지금 처음으로 같은 계절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고요. 4년 동안 서로 안 맞던 시기가 점점 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마이애미 로보택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결제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고, 그 시대에 필요한 작고 빠른 결제에 도지코인이 어울린다는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의 진짜 사건은 머스크의 스위치가 아니라요. 이 도지코인이 스스로 6,000곳이 넘는 가맹점에 결제를 켜고 자기 통로를 깔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기관 돈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뒤집어 봤을 때 이번 이야기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기 전이라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3분기 이 도지페이의 첫 번째 결제 숫자가 공개되는 날, 도지코인을 쓸 데가 없다는 그 10년 묵은 한마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도지코인이나 리플 같은 좀 메이저급 종목들이 쉬어가고 또 나머지 소규모의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급등을 보이는 순환매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한 가지 종목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들을 함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 전체가 멈춰있다, 하락하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 시장 자금들은 항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그때그때 강력한 섹터 중심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해만 하기 시작을 하시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 거고 투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타점 안내드릴 때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 테마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투자랑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생각들로만 고집하는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